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수환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다가 혹시 이제 필요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좀 많기 때문에 통화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볼 사항은 부동산 공법입니다. 이 부동산 공법은 행정에 관한 법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법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공법이다. 그러면 흔히 생각할 때 토목을 공법으로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법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토목과 관련되는 공법이 아니라 공공에 관한 법이에요. 공공.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법은 이런 법입니다. 공법은 공공에 관한 법이다 이 뜻이에요. 토목을 하는 공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법이 아니고 공공에 관한 법이다. 공공에 관한 법은 뭐냐 그러면 헌법이라든가 행정법, 형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공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법의 반대말은 이제 뭐가 되냐면 사법이라 그래요.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인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법인데 그 사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민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 대부분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사법이라 그러고 공법은 행정법, 형법, 헌법 이런 건데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100여 개가 있어요. 그 100여 개의 공법이 모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중에 부동산 관련 공법입니다. 그러면 그 공법 중에서 약 30여 개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 30여 개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온 것은 6개만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관련 공법이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공법은 3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 범위 안은 6개다. 그럼 나머지는 그럼 30여 개 중에서 6개만 들어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감정평가사 시험 범위 쪽으로 가 있고 또 주택관리사 시험 범위로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 전체를 다 배우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부동산 공법 중에서 6개를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프린트물에 거기 가운데 1번입니다. 가운데 1번에 보면 부동산 공법의 개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건축물인데 토지 공법에 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의 기능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한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앞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앞에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쭉 교수님들이 조금씩 오리엔테이션을 조금씩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과목, 2차 과목 아마 뒤에 모시바퀴도록 아마 오늘 이번 주는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까지 막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시험, 2차 시험 이런 거 논하면 아마 귀찮을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1차 과목 개론이나 민법은 전부 다 40문제씩 이렇게 돼 있죠. 공법도 40문제입니다. 40문제를 100으로 40문항을 100으로 치환하면 한 문제당 몇 점일까요? 2.5가 되겠죠. 한 문항당
100점, 그러니까 그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40문제니까 한 문항당 2.5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국토기금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 12문항이 출제가 되니까 출제 비율은 30%에 해당이 돼요. 그럼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 이용 체계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과 이용 개발에 대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경매를 하는 데도 필요하고 뭘 개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잘 좀 배워 놓으셔야 삶에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다음에 도시와 관련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험 범위 안에 들어있죠. 요게 6문항이 출제가 되어져요. 6문항이. 그래서 출제 비율은 15%가 됩니다.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30년, 40년, 50년 쓰다 보면 건물이 노후화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정비사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법률이에요. 이것도 역시 6문항이 배정돼 있어서 출제 비율은 15%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 관련해서 건물을 지으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권자가 누군지 대지는 대지에다가 조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축법이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요게 7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제 비율은 17.5%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주택에 대해서 지금 뭐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든가 조정대상 지역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거에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주택법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 주택법도 역시 7문항이 배정돼 있어서 17.5%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농지법이 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농지법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농사 지으라고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택지가 부족을 한다. 그러면 농지를 택지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택지로 전환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농지 전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를 누구한테 어떻게 받을 거냐. 그 다음에 농지를 팔고 사고 했을 때는 매매 계약서 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필요한데 거기가 전부 다 농지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2문항이 출제가 돼서 출제 비율은 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0문항이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공법 30여 개의 법률 중에서 6개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원래는 9개였어요. 시험 범위 안에 9개가 있었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시험 범위 안에 법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데모를 해서 2개를 뺐습니다. 그래서 뭘 뺐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걸 줄여가지고 개특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특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임야를 팔고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임야에 관계되는 법이 산림법입니다. 그래서 산림법도 시험 범위 안에 있었는데 이 2개 법률을 데모를 하셔가지고 시험 범위에서 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개를 할 때 개발 제한 구역도 중개를 하고 산림도 중개를 하게 되는데 시험 범위에서 빠지게 되니까 이게 좀 배울 데가 없어요. 대학에서도 뭐 이 개특법이라든가 산림법은 강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오면 학원에서라도 강의를 해줄 수 있는데 시험 범위 안에 안 들어오니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실제 중개를 할 때는 이제 임야 중개라든가
개발 제한 구역 중개를 할 때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봐서 두 개의 법률을 줄여서 좋기는 하지만 중개 실무할 때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은 좀 있더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9개 법률이어서 이제 6개 법률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올해 시험 문제는 노골적으로 공법을 좀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과락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냈는지 상당히 구석구석에서 냈어요. 귀퉁이에서 냈다는 거죠. 아주 귀퉁이에서.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잘못하면 과락을 많이 당할 수가 있고, 올해 좀 1년을 정상적으로 잘 따라오신 분이면 한 50에서 55점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점수를 기준으로 문제를 냈더라고요. 올해 우리 학원에서는 공법 최고 점수 올해 시험 기준으로 85점 받은 사람이 최고점을 받았더라고요. 올해 시험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극악의 공법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극악의 난이도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괜찮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전국에서 거의 뭐 최고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을 정도인데, 처음서부터 11월 달부터 뭐 오늘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가서 애워야 될 부분들을 저는 11월, 12월부터 미리 다 암기를 시킵니다. 공법은 좀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암기하려고 그러면 다리 후달려서 안 돼요. 미리 암기를 해놓고 그리고 그걸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뒤에 오면은 그걸 갖다가 암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초반전에 우리가 암기사항을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초반전에 공부를 시작하셔야, 왜냐하면 11월 달에 오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1월에 중요 암기사항은 거의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11월, 12월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초용어 이 정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 사항들은 거의 다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뒤에 가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초반전에 미리 좀 다 당겨서 암기를 한다. 뭐 이제 11월, 12월 강의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거의 다 많이 당겨서 암기를 할 테니까. 자, 그래서 거기 이 프린트물을 그렇게 그 가운데, 첫 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시험이 나오는 부분, 요 부분 지금 정리를 해드렸고, 그 가운데 옆에 그 공법이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지금 이 공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뭐뭐 하시오, 하지 마시오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하시오, 하지 마시오라고 규율을 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법에 근거가 없는데 국민에게 뭔가 하시오, 하지 마시오 이런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 부를까요? 법에 근거가 없는데 국가지자체가 국민에게 뭘 하래 또는 뭘 하지 말래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부를까요?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흔히 하는 말. 법에 근거가 없는데 국가지자체가 또는 공무원이 뭘 하세요, 하지 마시오라고 하면 언론에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수동적으로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입을 한번 열어보세요. 뭐라 한다? 그 친구 얘기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코미디에서 하는 소리고요. 저 뉴스라든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코미디에서 하는 이야기 말고 법에 근거가 없는데 국가나 지자체나 공무원이 뭘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바로 뉴스에 나오죠. 뭐 하다 이렇게 나와요. 응? 자신 있게 뭐라고? 갑질이다. 갑질이다. 그거하고는, 갑질은 조금 힘있거나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을 갑질이라 그러죠. 그거하고는 조금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 법에 근거가 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에게 뭔가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를 언론에서 이렇게 보내면 위법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법이다. 위법. 법에 근거가 없다. 법을 위반했다 이겁니다. 법에 근거가 없는데 했다. 그러면 국가와 지자체나 공무원이 국민에게 뭐를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법에 있어야 돼요. 법에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에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 명령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에 근거가 없이 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위법. 그래서 위법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상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의 근거가 필요한데 법 이름에 공법이라고 돼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법 이름에 공법 없어요. 여기 보세요. 국토교획미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민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공법이란 말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공법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이름이 아니라 법의 분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크게 분류하면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법도 민법, 상법인데 민법, 상법에 사법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사법,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거나 조정하는 법률이다입니다. 그래서 분류가 사법, 공법이지 법 이름이 공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공법이 약 100여 개가 있는데 100여 개의 공법 중에서 공법이란 이름을 가진 이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법 이름에 공법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은 대한민국에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법이 국가 지자체가 국민에게 뭐뭐 하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규율이나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있으면 전부 다 분류를 뭐로 한다고요? 공법으로 분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 이름에 공법은 없다. 공법 아무것도 공법이란 말이 안 써져 있어요. 법 이름에. 그래서 분류를 공법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 법 이름에 공법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11월, 12월만 하지 1월 달부터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서는 해드리지만 1월 달부터 이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을 해요. 왜냐하면 책 한 권을 우리가 2달에 한 번 띄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기초부터 샅샅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11월, 12월에 기초 강의를 웬만큼 하게 되면 1월, 1, 2월 강의서부터는 그런 이야기는 싹 다 배제하고 갑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학생이 11월, 12월 강의를 들으면 되지 제가 또다시 이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올 1년 강의에서 이 이야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의 기초 강의를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그래서 거기 지금 거기 이 프린트물의 가운데 프린트물 파란색 파란색 그 박스에 보면 공법에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국가 지자체가 국민에게 명령, 강제, 규제하는 간섭, 상하, 수직 관계다. 그래서 공익을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뒷장으로 넘기면 부동산 공법을 합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국토법 체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아까 뭐라 그러냐면 국토유기미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 30%고 이 공법 체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체계를 이해하는데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앞으로 경매를 해도 많이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좀 기억을 하시고 하도록. 이게 또 시험 문제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패스할 수는 없는 문제죠. 자, 그런데 맨 꼭대기 보면 제목에 보니까 국토의 계획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계획에 선계획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국토를 이용하려면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계획이 서야 그 다음에 이용을 할 수 있다. 후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용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획 없으면 개발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걸 갖다가 국토를 개발해야 된다.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돼야 그 다음에 이용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계획이 이게 순위가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과 관련해서 먼저 국가 계획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국가 계획, 프린트블에 그렇게 돼 있죠. 국가 계획. 그 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 조금 이따가 하나씩 다 설명을 할게요. 국가계획은 국토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거냐라고 하는 국토종합계획과 관련되는 이 국가계획입니다. 그럼 이 국가계획이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에다가 수립의 지침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거기 프린트본에 그렇게 다 써놨습니다. 국가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다 뭘 준다고요? 지침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뭐 해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부합을 다른 말로 적합,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밑에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에 지침을 이렇게 주는 것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 도시군 광역도시계획에 뭐 해야 되냐 했더니 부합을 해야 된다. 부합, 적합, 들어맞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에 역시 수립에 지침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에 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 적합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제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자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인지 도시군 관리계획인지 요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여기에 포커스가 있으니까 포커스에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요 두 개를 묶어서 요 두 가지의 계획을 묶어서 뭐라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프린트문에 그렇게 다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계획은 쭉 봤으니까 이제 한 개 구체적으로 이제 볼게요. 지금 광역이다라고 하는 말은 넓다, 이런 의미입니다. 넓다가 광역이죠. LT, 광역 LT, 넓다. 어떤 시군, 시도가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접한 시군, 인접한 시도와 힘을 합쳐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광역 도시계획이 되는데, 요거를 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울산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부산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양산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김해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주시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울산시가 이렇게
부산하고 교통을 연결하려 그래요. 그랬을 때 울산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물류, 방제, 녹지관리체제, 환경보전 이런 것들은 어느 시군이나 시도가 독자적으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접한 시군, 시도와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이 김해하고 연결하거나 양산하고 연결하거나 경주하고 연결하려면 전부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통해서 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은 넓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만약에 울산시라고 하는 자기 시군에 대해서 시도에 대해서 자기 시군 것만 수립하는 계획은 뭐라 그러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울산시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미래 발전 방향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도, 2040년도, 2035년도가 어떻게 개발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가 정말로 제시되어 있어요. 울산시청에 가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열람해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를 투자하고 싶다, 울산 어디다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뭘 열람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열람해 보면 앞으로 2030년, 2035년을 어디를 개발할 건가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시군만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 시군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접한 시군, 시도와 함께 해결했다. 광역, 그러니까 넓다라는 뜻이거든요. 넓다. 혼자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다라는 건데 이런 문제를 하나 잠깐 볼게요. 만약에 조류독감이 발생하거나 구제역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 시군만 방제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시군, 시도까지 같이 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제 작업한다. 교통 문제, 물류 문제, 환경 문제. 환경 같은 경우는 요즘은 시군, 시도를 넘어서 국가 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봄 되면은 저기 중국에서 황사가 오고 몽골에서도 황사가 온단 말이에요. 거의 국가 간의 문제. 그러니까 시군, 시도를 넘어서는 아주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해요. 환경 문제. 어쨌든 환경 문제도 광역적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바운다리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 경주시,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 이렇게 바운다리를 설정해서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바운다리를 설정하는데 그거를 광역계획권이라 그래요. 광역계획권입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린트북에 써놨습니다만은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갖다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문제는 자꾸 시험 문제다가 낼 때 요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시험 문제에 낼 때 싹 빼고 광역시라고 자꾸 내요. 광역시.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틀려버려요. 광역시 아니고요. 또는 다른 말로 광역계획권이 들어와야 될 요 자리에다가 도시지역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게 돼요. 도시지역의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지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따구로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죠. 지금 들을 때는 쉬워 보여도 막상 시험 문제 지문 안에 이게 나오면 잘 못 찾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훈련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늦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조금 전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당의 시군, 자기 시군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갖다가 제시하는데, 이건 중요한 것은 종합계획이란 말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국토계획 중에서 종합계획이란 말이 딱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만 유일하게 법 조문에 종합계획이란 말이 법 조문에 딱 명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6개의 시군을 써드렸는데 이제 약간 새로운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요겁니다. 특자, 요게 뭐냐면 특별자치시라는 겁니다. 특별자치시. 요 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말하는 거예요. 세종시. 세종시가 충남 공주 영기 대전 옆쪽으로 있죠. 그래서 특별자치시는 딱 행정복합도시로서 행정 수도로 옮기겠다라고 했던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자치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종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이 특별자치도는 3개가 있습니다. 3군데예요.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이렇게 3개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특별자치도는 3군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3군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특별자치도다 아니다? 아니다. 일반도입니다. 이거 구분 안 하면 나중에 시험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 도지사에게는 건축 허가권이 없지만 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허가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축법에서 시험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시험 문제가 안 풀려요. 경기도지사, 경상북도도지사, 경남도지사 이런 사람은 건축 허가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 강원도지사, 전라북도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니까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만 건축 허가권이 있어요. 건축법에서. 자, 어찌든 간에 그래서 이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데, 그 시군이 나아갈 방향,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청사진, 목표 이런 거를 제시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다만 요 2가지 계획에 흠결이 있어요. 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요 2가지 흠결은 뭐냐 그랬더니 컨셉이라는 겁니다. 컨셉. 컨셉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습니다. 집행력이 없어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컨셉이니까 계획을 잡아놨지만 스스로 집행하진 않아요. 집행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속력도 없어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컨셉으로서 계획을 잡으면 집행은 누가 해주냐면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집행을 해주는 집행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 개발, 정비, 보전을 담당하게 되는데, 개발은 이해할 거고, 여기서 말하는 정비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의미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보전. 그런 거를 하는 집행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컨셉으로 잡아놓으면 집행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집행력이 없고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돼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집행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으니까 집행을 안 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침해하지 않았으니까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침해한 바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쭉 듣게 되면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양이 새로운 용어가 줄줄 나오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1월 달에 또 하고 3월 달에 또 하고 5월 달에 또 하고 7월 달에 또 하고 해서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9월 달쯤 가면은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술술술 나오게 될 겁니다. 문제도 잘 맞춰질 거고요. 너무 조급한 마음은 갖지 마시고 봤으면 하는데 맨 뒤에 장에 보면 메일 정리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메일 정리 노트. 맨 뒤에 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메일 정리 노트 거기 1번을 한번 볼게요. 거기 1번에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네모 쳐보세요. 광역도시계획 가로에 괄호 가로에 장기발전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그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자, 여기 봐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근데 요 자리가 딱 비워져 있는 이야기는 요 자리를 자꾸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광역시라고 바꾸거나 도시지역으로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거기가 중요하게 함정으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운다리라고 해요. 바운다리.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바운다리. 그래서 울산시, 경주시,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가 우리가 협의를 해봅시다. 광역도시계획과 협의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랬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지정권이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바운다리, 이 바운다리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나와바리라 그래요. 나와바리 범위. 이 나와바리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광역계획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토장,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지정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요 광역계획권을 상대로 해서 요렇게 광역계획권을 상대로 해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상대로 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자가 누가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도시군계획은 두 개로 되어 있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도시군 계획은 두 개로 들어있습니다. 뭐하고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라든가 광역시라든가 특별자치시라든가 특별자치도 시군 안에서 공간구조,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갖다가 제시를 하는데 두 개로 되어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근데 도시군 계획이란 말에 군이 들어있다면 양쪽 다 군이 들어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군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군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군이 들어있다 그렇게.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군이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린트물 메일 정리 노트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메일 정리 노트 2번입니다. 자, 메일 정리 노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을 봐. 제목에 여기 메일 정리 노트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 정리 노트 맨 뒷장에 있어요. 거기 2번 볼게요.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거기 네모칩니다. 도시군 계획. 그럼 도시군 계획은 이거예요. 칠판 봐요. 도시군 계획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예, 여기.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광역시 관할군을 포함한다. 포함 동그라미하고 거기다 X 칩니다. 광역시 관할군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해야 되니까 일단 틀린 거예요. 광역시 관할군을 제외하고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슬러시 잘라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O예요? X예요? X. 왜 틀렸어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광역도시계획을 포함하면 되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X가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처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비슷비슷해 보여가지고 많이 헷갈려요. 특히 이 두 개가 제일 헷갈려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두 개가 많이 헷갈리는데 쌍둥이를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쌍둥이가 있으면 저 사람이 형인지 동생인지 언인지 동생인지 잘 구분 못해요. 근데 부모는 정확하게 형 동생, 언니 동생을 금방 쌍둥이가 있더라도 구분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매일 매일 보니까 쌍둥이라도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처음 봤으니까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 번 자세히 봐야 구분이 되어진다 이 소리예요. 한 번 봐갖고 구분이 안 되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쌍둥이를 부모가 잘 구분할 수 있듯이 우리도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걸 구분하려면 여러 번 많이 반복적으로 봐야 이게 구분이 되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경상도 말로 얘기할까요? 가가 가 아이가. 다시 이야기할까요? 가는 가 아이다. 가가 가 아이다. 가가 가 아이가. 가는 가 아이다. 이게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요게.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예. 그 다음에 거기 메일 정리 노트 3번을 볼게요. 메일 정리 노트 3번을 보니까 광역계획권은 가로 또는 가로가 지정하며 슬러시 자릅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누구 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다 해놨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은 국토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거기다 쓰세요. 국토장 또는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토장이라 그래요. 국토장.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누구 또는 누구라고요? 국토장.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지정하며 그 다음에 슬러시 자르고 광역
도시계획은 국토장, 시도지사 또는 가로 또는 가로가 수립한다. 누가 수립한다? 여기 봐,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 또는 군수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 시장 또는 군수.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수립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기 봐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장, 도지사였어요. 지정권자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장과 도지사인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자는 국토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자예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자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달랐다.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쉬워 보였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안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만 쉽지. 조금 이제 요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네모 쳐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민의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 규제를 하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다 X다. 답은 X. 자, 4번을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민의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하나 슬러시 잘라요.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여기는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컨셉이기 때문에 집행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으니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맞아요. 근데 집행력, 구속력이 없으니까 거기 슬러시 앞에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으니까 세모야. 근데 객관식 시험 문제는 세모가 없어요. O든 X든 결정을 내려야지. 객관식 시험 문제는 세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모는 없어요. O 아니면 X야.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X. 다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뭐가 된다고요? X.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민의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해 직접적 규제를 하나, 여기가 틀렸고 행정심판이나 직접적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죠. 직접적 규제를 안 하니까, 직접적 규제를 하지 않아서 집행력, 구속력이 없어서 침해를 하지 않아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직접적 규제를 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를 하니까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직접적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직접적 규제를 안 해야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은 다른 거니까 결론적으로 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지문을 다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끊어서 가야 돼. 지문을 쭈루룩. 그러니까 잠깐만.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풀 때 자꾸 이렇게 끊어서 가는 훈련을 시켜드리거든요. 지문을 쭉 읽으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오해를 하기 때문에 끊어서 여기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맞는가를 끊어서 자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체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쭉 지문을 다 읽으면 오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끊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고 그 다음 지문은 맞나? 그래서 이걸 자꾸 훈련을 해서 그 지문이 맞고 틀리는 걸 판별해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문들은 맞는 거와 옳은 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끊어서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문제를 놓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은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기초부터 11월 달부터 이렇게 연습을 계속 시켜드려 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5번 프린트물 5번 매일 정리 노트 5번입니다. 가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가로치세요. 종합계획이다. 네모칩니다.
종합계획. 힌트가 나왔네요. 우리 계획 중에서 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뭐라 그랬을까요? 자, 여기 봐요. 종합계획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만 붙어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만 붙어 있다. 그러니까 5번 자료에 들어갈 내용은 뭐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자, 여기 써졌네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이름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힌트가 아까 있다라고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계획 중에서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명문으로, 법조문의 명문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만 그렇게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둘 다 컨셉이라고 했습니다. 컨셉이니까 계획이 잡아져 있지만 스스로 집행은 되지 않는다. 그럼 요 두 가지 계획이 잡히면 그걸 집행해 주는 건 누가 집행해 주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집행을 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거를 누가 집행해 준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집행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집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재산권 침해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당연히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자, 행정쟁송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정쟁송은 요거 두 개,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요 두 개를 묶어서 행정쟁송이라 그래요. 행정쟁송. 자, 어떤 걸 행정쟁송이라고 한다고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걸 묶어서 행정쟁송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 써놨네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으니까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당연히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여기 오라고 써놨어요. 된다. 근데 이 두 개는 구속력, 집행력이 없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개를 묶어서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력도 있고 구속력도 있고 재산권 침해했으니까 무슨 대상이 됐다고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재산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를 해야 되니까 행정소송, 행정심판 다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어느 쪽 걸 보냐면 이제 요쪽 거, 요 체계도입니다. 요 체계도 쪽을 볼 건데 체계도 중에서 꼭대기에 보니까 1번에 광역도시계획, 2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그 도시군 관리계획 밑에 보니까 여러 개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도시군 관리계획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볼게요. 칠판은 지우지 말고 두세요. 네, 제가 와서 할게요. 네.